여러분 동네에 누군가 수조원데 최신식 공항과 고속도로를 자기 돈으로 지어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짜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150개국이 이 달콤한 제안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연 5%짜리 악덕 사채였습니다. 겉으로는 다 같이 잘 살자며 1,400조 원을 뿌렸지만 실상은 남아도는 철강과 실업자를 떠넘기려는 거대한 재고 처리반이었죠. 왜 구원자로 등장한 중국이 냉혹한 빚 독촉꾼으로 전락했을까요? 중국 묻으면 파산한다는 말이 현실이 된 구조, 시진핑 도박의 민낯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가을,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연단에 섰습니다. 그가 꺼낸 단어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였습니다. 고대 비당기를 되살려 아시아와 유럽을 잇겠다는 선언이었죠. 한 달 뒤 인도네시아에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덧붙였습니다. 이 두 축이 합쳐진 것이 바로 1대1로, 영어로는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입니다. 표면상 명분은 화려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항만, 철도, 발전소를 지어주고 함께 번영하자는 것이었으니까요. 문제는 함께라는 단어의 정의였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원조는 저금리 장기 대출이 기본입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1%부터 2%까지 수준이죠. 그런데 중국이 내민 조건표를 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연 5%부터 7%까지의 고금리, 게다가 상환 기간은 훨씬 짧았습니다. 선진국 기업도 부담스러워할 이자율을 GDP가 서울시 예산에도 못 미치는 나라들에게 들이밀었던 겁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도양 한복판, 중동 석유가 아시아로 흘러가는 황금백길 위에 자리 잡은 이 항구를 중국은 14억 달러를 들여 건설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스리랑카 정부는 결국 2017년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 기업에 넘겨야 했습니다. 홍콩이 영국에 빼앗겼던 그 99년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겉으로는 투자, 실상은 영토의 반환점 없는 임대였죠. 파키스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62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줄여서 CPEC가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파키스탄 노동자 대신 중국인 인부들이 깔렸습니다. 자재도 중국산, 장비도 중국산, 심지어 식자재까지 본토에서 공수했습니다. 돈은 중국에서 나왔다가 고스란히 중국으로 돌아갔고 파키스탄에 남은 건 이자 청구서뿐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기술 이전도 없는 기형적 구조였습니다. 왜 이런 조건에도 150개국이 줄을 섰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방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았고 심사는 까다로웠습니다. 거버넌스 개선, 환경 영향평가, 인권 조건까지 붙었죠. 반면 중국은 물었습니다. 언제 착공할까요? 조건 없는 속도, 그것이 미끼였습니다. 그러나 속도에는 이자가 붙어 있었고 그 이자는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중국이 왜 천문학적 돈을 해외에 뿌렸는지 이해하려면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중국 정부는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깔았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위기를 비껴갔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철강과 시멘트 생산 능력이 수요를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이 선명해집니다. 2015년 기준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연간 8억 톤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중국 용광로에서 나왔죠. 문제는 국내 수요가 5억 톤, 남짓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매년 남대문 시장 전체를 철근으로 채우고도 남을 물량이 창고에 쌓여갔습니다. 시멘트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지을 곳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재고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중국 제조업 노동자 수는 1억 명을 훌쩍 넘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2배가 공장에서 밥벌이를 하는 셈이죠. 이들이 거리로 쏟아지면 사회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공산당 입장에서 실업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체제 안정의 뇌관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공장을 돌려야 했고, 그러려면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1대1로는 이 딜레마의 출구였습니다. 해외에 항만과 철도를 지으면 남아도는 철강이 빠져나갑니다. 중국 건설사가 수주하면 중국 노동자가 투입됩니다. 포클레인도 중국산, 레미콘도 중국산입니다. 형식은 원조였지만 실상은 내수 진작책의 해외 버전이었죠. 돈이 나갔다가 물건과 인건비 형태로 고스란히 본국으로 환류하는 구조입니다. 지리적 설계도 치밀했습니다. 육상벨트는 중앙아시아를 관통해 유럽까지 뻗었고 해상 루트는 남중국해에서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런던까지 비행기로 11시간 거리, 그 중간중간 요충지마다 중국 자본이 박혔습니다. 항구, 철도, 송유관이 점처럼 찍히고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물류와 에너지의 동맥을 장악하려는 포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설계에는 치명적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대국의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면 결과는 두 가지뿐입니다. 떼이거나 담보를 뺏거나. 중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전 세계에 분노의 불을 붙이게 됩니다. 한반도타의 99년 임대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가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전략 자산이비 때문에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서방 언론은 이를 부채 함정 외교라 불렀습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핵심 인프라를 가져가는 수법이라는 비판이었죠. 중국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사례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아프리카 지부티에서는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가 들어섰습니다. 인근 항구 개발에 깊숙이 관여한 뒤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확보한 겁니다. 몰디브에서는 공항과 다리 건설 대가로 섬 일부가 장기 임대됐습니다. 인도양 한복판에 중국의 거점들이 점점이 박히기 시작했죠.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말이 나온 건 이 무렵입니다. 인도를 포위하듯 항구들을 엮어 해상 패권을 노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2021년 호주 정부가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북부 다윈항의 99년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중국 기업이 운영권을 쥐고 있던 이 항구는 미군과 호주군의 훈련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충돌하자 호주는 안보를 택했습니다. 이어서 파나마 운하 인근 항구들에서도 중국 자본 퇴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결정타는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 G7 국가 최초로 1대1로에 서명했던 이탈리아가 2023년 공식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멜로니 총리는 기대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은 서명 이후에도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은 오히려 가속화됐죠. 일방 통행 무역에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 재건을 도운 마셜 플랜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마셜 플랜은 무상 원조 비중이 높았고 수혜국의 자립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반면 1대1로는 철저히 유상이었고 자립보다 의존을 심화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원조의 탈을 쓴 착취, 그 본질이 하나둘 까발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150개국에 뿌린 돈이 우군을 만들어줄 거라 믿었던 시진핑의 계산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항구를 뺏을수록 적은 늘어났고 적이 늘어날수록 중국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문이 닫히는 동안 안에서는 더 큰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1대1로가 한창 팽창하던 2010년대 중반, 중국 국내에서는 또 다른 거품이 부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아파트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고 지방 소도시에서도 초고층 주거단지가 우후죽순 솟아올랐습니다. 건설사들은 빚을 내서 땅을 사고 땅을 담보로 또 빚을 냈습니다. 돌려막기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습니다. 그 선두에 헝다그룹이 있었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이 회사는 전국에 1,300여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단지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빚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2021년 헝다의 부채 총액은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 한 민간 기업의 빚으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2021년 9월
헝다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했고 분양받은 시민들은 완공되지 않은 콘크리트 골조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란웨이러우라는 단어가 중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직역하면 썩은 꼬리 건물,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흉물을 뜻합니다. 전국에 이런 유령 단지가 수만 곳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헝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구이위안, 완다, 수닝까지 굴지의 기업들이 줄줄이 채무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동산이 흔들리자 지방정부 재정도 덩달아 무너졌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은 토지 사용권 매각에서 나옵니다. 땅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얼어붙으니 세수가 증발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운 건 빚이었습니다. 2023 연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는 약 40조 위안, 우리 돈으로 7,600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장부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를 더하면 일경원을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50조 원 남짓인 점을 떠올려 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 감이 옵니다. 성장의 과실은 빚이었고 그 빚은 이제 상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뿌릴 돈이 남아 돌아 시작한 1대1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토의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뻗은 손은 힘을 잃어가고 안에서는 불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흔들릴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규제를 풀고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교과서적 처방이죠.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규제 폭탄이 중국 경제의 숨통을 스스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빅테크였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당국을 비판한 직후 엔트그룹의 사상 최대 기업 공개가 상장 이틀 전에 정력 취소됐습니다. 이어서 알리바바의 180억 위안, 우리 돈 3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이 떨어졌습니다. 텐센트, 디디, 메이턴까지 굴지에 IT 기업들이 줄줄이 규제의 칼날 아래 놓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교육 산업도 초토화됐습니다. 2021년 여름 중국 정부는 영리 목적의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학원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 만에 반토막 났고 수십만 명의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교육열로 먹고 살던 거대 산업이 당의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표면적 이유는 출산율 제고와 교육 평등이었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에 얼어붙었습니다. 게임 산업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 게임 시간을 주 3시간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가 내려왔습니다. 주말 하루 1시간씩만 허용된 겁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 스스로 수도꼭지를 잠근 셈이었죠. 텐센트와 내시즈의 실적이 꺾이고 신규 게임 출시 허가는 수개월간 동결됐습니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어떤 산업이 내일 타깃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외국 자본은 빠르게 발을 뺐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펀드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위안화 가치는 흔들렸습니다. 공산당 통제 강화가 경제 성장과 양립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진핑의 도박이 역풍을 맞은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청년 실업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16세부터 24세까지 실업률이 21%를 돌파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중국 당국이 아예 해당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숫자가 부끄러우면 숫자를 숨기는 방식이었죠.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걷고 있는 길을 먼저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1980년대 말 일본 경제는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도쿄 왕궁 부지값이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과 맞먹는다는 농담이 진담으로 통하던 시절이었죠. 부동산과 주식이 동시에 하늘을 뚫었고 일본 기업들은 록펠러 센터와 콜롬비아 영화사를 사들이며 미국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거품은 터졌습니다.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를 시작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최고점 대비 80%까지 폭락했고 땅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짓눌렸고 기업들은 투자 대신 빚 갚기에 매달렸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성장은 멈췄습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부동산 의존형 성장, 과잉 설비,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구조까지 판박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꺼진 뒤에도 민주주의와 법치, 개방된 시장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기업들은 고통스럽지만 구조조정을 거쳤고 부실은 시간을 두고 정리됐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시진핑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 정리보다 연명이 우선입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중앙이 떠안고 은행에는 부실 대출을 굴리라는 암묵적 압력이 가해집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고치는 대신 덮고 미루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30년에 걸쳐 천천히 알았다면 중국은 병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 절벽도 일본보다 가파릅니다. 2022년 중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이 본격화된 겁니다. 노동력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일본은 선진국이 된 뒤에 늙었지만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미부선로, 웨이푸젠러,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는 이 네 글자가 중국의 미래를 압축합니다. 일본의 실패를 교과서 삼아 피해갈 수 있었던 함정에 중국은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미 청구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틀거리는 사이 세계 경제의 판이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을 거치면서 중국 한 곳에 모든 알을 담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 거대한 이동이 만들어낸 키워드가 바로 차이나 플러스 원입니다. 베트남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폰 생산의 대부분을 베트남으로 옮겼고 애플 협력사들도 줄줄이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아래 제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죠.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까지 대한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에서 분산의 시대로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1대1로의 대인 국가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공동으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출범시킨 건 이런 맥락입니다. 조건 없는 중국식 투자 대신 투명한 계약과 지속 가능성을 앞세운 대안 모델이 등장한 거죠.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경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기회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전차와 자주포를, 호주의 자주포를, 중동의 미사일 체계를 수출하는 계약이 줄줄이 성사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중국이 저가로 파고들었을 시장에서 한국산이 신뢰를 무기로 자리를 넓혀가는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건설과 플랜트에서도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는 사이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넘시티, 이라크 재건 사업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죠. 기술력과 신뢰, 이 두 가지가 가격보다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중국이 탐욕으로 닫은 문 앞에 새로운 선택지들이 줄지어 노크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누가 먼저 그 문을 열 것인가? 1대1로의 실패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탐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혼자만 잘 먹겠다는 설계, 상대방의 성장은 안중에도 없는 계약,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뺏는 약탈적 관행.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됐습니다. 중국은 10년간 전 세계에 1,400조 원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무엇일까요? 99년간 빼앗긴 항구들, 분노에 찬 채무국들, 등을 돌린 지 세분 동맹, 그리고 텅 빈 금고입니다. 밖에서는 문이 닫히고 안에서는 부동산이 무너지고 청년 실업이 치솟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은 성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세기 영국이 아편과 포함으로 중국의 문을 부셨을 때 중국인들은 그것을 백년국치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약자의 목을 조르는 강자는 결국 약자들의 연합에 무너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중국은 잊었습니다. 한국에게 이 상황은 경계이자 기회입니다. 중국식 성장 모델의 함정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부동산 의존, 빚으로 만든 성장, 인구 절벽.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동시에 중국이 비운 자리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방산, 원전, 건설, 반도체, 신뢰를 무기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생입니다. 혼자 먹겠다는 나라는 결국 외면받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옵니다. 중국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이 교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